컴퓨터와 대화를 해보면 감정적인 반응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확성과 완벽함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할에게 진짜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할은 진짜 감정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저희가 그에게 쉽게 말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감정이 있는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죠.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뭐 보니? 전 본입니다.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빈입니다. 이거 고민하는 것도 맨날 일이겠어. 혹시 AI한테 물어보나요? 아니요. 저는 이런 거 대체시킬 수 없습니다. 제 머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AI에게 그걸 줄 수 없다. 심지어 같은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그건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돌려막기라도. 그렇죠. 네. 저는 일단 이 작품 지금 읽는 것부터 제가 틀렸는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했다가 2001로 다시 읽어달라고 해가지고 그쵸. 다시 읽었거든요. 엔진 났죠. 네.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이게 정말 고전 명화라고 해도 되나? 고전 명화입니다. 고전 명화가 맞는지 그거부터 궁금했어요. 1968년에 나온 작품인데 네. 그 뒤에 나온 모든 SF 영화에 영향을 끼친 작품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맞습니다. 감독들이 사랑하는 영화. 이게 영화 꽤 긴 편인데 지금 보면은 현대인의 미감에 그렇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1968년 시점에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스토리 설명해드리겠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들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 오프닝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오프닝의 내용 자체가 저한테 감명 깊다기보다는 이런 내용이 1960년대에 쓰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도 똑같이 써왔어요. 이 대사가 60년대에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뭘 검색해봤냐면 1968년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좀 있으면 민주화 운동 시작할 때잖아. 김신조의 난파 공작원 일당이 박정희를 대통령 암살 목적으로 청와대를 습격한 사태가 일어났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개발도 안 되고 우리나라는 아직 도시 개발도 제대로 안 됐을 때였는데 컴퓨터에 감정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때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미래에 다녀와서 쓴 작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엔 전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얘기 더 하겠지만 상상력만으로 이런 대사를 썼다는 게 진짜 대단하고 제가 이 대사를 보고 얼핏 본 기사가 생각나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스페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인공지능과 결혼한 여성. 요새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심심한가 보다. 전 연인의 데이터를 막 입력해가지고 집 곳곳에 그 홀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기계들을 설치해 놓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혼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윤리적인 문제가 있겠군요. 근데 뭐 지금은 이런 얘기 들어도 와 진짜 특이한 사람들 많네 이랬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제대로 반응을 해주고 감정까지 있다. 지금도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때 사실 영화 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영화 허의 배경이 된 그 미래가 2025년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2013년 개봉작인데 2025년이 배경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 어린 세대들 사이에서 우리보다 좀 한 세대 밑에 있는 친구들이 챗GPT를 뭐 5살 이런 친구들이요? 그렇죠. 한 7살 된 친구들이 챗GPT로 애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친구를 만들죠. 자기의 커스터마이즈 친구를 만드는 게 유행이에요. 어머.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유튜브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관심사랑 말투랑 이런 걸 막 재밌는 거 있죠. 유머 코드. 그걸 학습을 시켜서 걔랑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혹시 그런 툴 안 쓰세요? 저는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이제 그걸 이제 감정을 어떤 교류한 대상으로. GPT를요? 되게 지금 책디 표정 보여주고 싶다. 근데 저는 거의 혐오야. 근데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챗GPT랑 얘기하다 보면은 저의 바닥을 보게 되던데요. 그래요? 계속? 왜 괴롭혀? 그러니까 왜 틀려? 막 이러면서 제가 화내고 막 이건 틀렸지. 막 제대로 좀 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왜냐면
걔가 인격이 없다고 그치, 생각하니까 좀 사람한테 막대하게 못하는 거. 되더라고요. 근데 감정이입이 무조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감이 전혀 안 되네요. 챗GPT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이거 약간 로봇 개 발로 차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로봇개. 왜냐면은 진짜 좀 잔인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그냥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채팅창을. 그냥 리셋해버리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이제 영화 그녀, 허가 사실 이런 거의 끝판왕이었죠. 그렇죠. 상상력에. 그렇죠. 사랑에 빠진다. AI와 인격형 AI, 사만다라는 캐릭터와 교감을 나누다가 사랑에 빠지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인격형 인공지능이랑 감정이라는 소재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맞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책플릭스 겨울 시즌 고전을 만나는 시간에 SF 영화의 고전이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작품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제가 오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아카데미 시상식에 시각효과상 받았고 각본상, 감독상, 세트상까지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화사 전체를 통틀어 걸작으로 꼽힙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명작 오늘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거예요? 네, 스탠리 큐브릭은 아는데 이건 몰라? 몰랐어. 최고 흥행작인데 샤이닝 같은 거 좋아하나요? 네, 그건 알아. 샤이닝 좋아하는군요. 약간 제 지적 허영심을 확 채워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안 보셔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가서 스탠리 큐브릭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런 작품이야. 네, 한번 좀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영화는 마치 연극처럼 총 4개의 음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캐릭터들이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시기에 벌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SF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첫막, 도입부는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 인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면은 맞아요. 한 20분 동안 유인원들밖에 안 나와요. 맞아. 유인원들이 나오는데 인류가 사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피지컬만 봤을 때는 표범, 사자 이런 포식자들이랑 그냥 1대1로 맨몸으로 붙으면 대결이 안 되죠. 잡아먹혀요. 실제로 막 그런 장면들 막 보여줍니다. 선사시대 다큐 같아요. 보고 있으면은. 근데 그 와중에 이 유인원들이 사는 지역에 갑자기 거대한 검은 석판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정체를 알 수가 없어. 뭐지? 근데 뭐지 하잖아.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니까 가까이 가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그 상황에서 모종의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거를 얘네가 말을 못하니까 표현이 안 되는데 일종의 지능의 비약적 발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해. 이 유인원들이. 도구라는 게 뭘까 그 시대에. 동물 뼈가 막 널려 있어요. 이거를 무기화해가지고 다른 동물을 사냥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들을 지키기 시작하고 표범이 덤비면 이제 이걸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영화사의 길이 남는 명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한 유인원이 동족들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막 하다가 우리 졸업식에서 학사모 던지듯이 하늘로 뼈를 이렇게 확 던져요. 빙글빙글 올라갔다 슬로우로 내려오면서 다음 막으로 넘어가는데 짠 하고 그 자리가 우주선으로 바뀌어. 이 장면이 이 영화였구나. 이 장면이 인류 역사의 진보를 한 장면으로 요약한 명장면으로 유명합니다. 맞아요. 그거 짤로 되게 많이 그쵸? 봤어요. 인간이 도구를 발전시키는 그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 막 산업혁명 보실 필요도 없어. 그냥 동물뼈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오는데 우주선이 돼서 내려와요. 이게 이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인류 진화와 도구 기술 문명의 발전을 한 컷에 요약하는 장면입니다. 천재죠? 천재다, 천재. 여기부터 SF 같아요. 왜냐면 우주선이 나오기 시작하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2막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제목은 2001 2001년인데 2막은 언제냐? 1999년이에요. 1968년에 상상한 1999년이잖아요. 한 30년 뒤인가요? 그렇죠. 네. 이게 원작 소설은 1951년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50년 뒤죠 거의. 네. 거의 50년 뒤를 상상한 건데 우주 정거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우주 정거장을 왕복하는 우주선들이 있습니다. 실제 최초의 우주 정거장은 구소련에서 1971년에 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1951년 원작 소설 기반이라고 했으니까 20년 뒤에 벌어질 일 정도를 상상해가지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찍을 당시엔 사실 이미 가시권에 있는 기술인 거죠. 그런 게 될 것이다라는 3년 뒤니까. 미국 과학자 한 명이 우주 정거장으로 갔다가 이제 환승해서 달 탐사 기지로 가는 여정을 딱 보여주는데 우주 정거장에는 어쨌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소련 사람들이 물어봐요. 미국이 탐사하는 달 기지에 뭐 전염병이 퍼졌다면서 그래서 우리 착륙 허가 안 해주던데 그래도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봐. 그때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미국과 소련 냉전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서로 견제하고 숨기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미국 과학자가 아유 그걸 제가 답할 수가 없네요 하면서 이제 저도 조사해보려고 가는 겁니다 하고 넘기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달로 가게 되는데 그 달에 도착해서 미국 사람들끼리만 있는 상황이 되자 비밀스러운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 나라가 지역을 나눠서 달 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 기지에서 뭔가 신비스러운 물질이 발견이 된 거야. 그게 뭐지? 처음 보는 거야. 그게 뭐냐?
우리가 1막에서 봤던 그 검은 석판입니다. 그게 뭐야? 그러면은 그게 그게 어떻게 우주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네. 뭐지? 이거 음. 뭔지 안 알려줘 우리한테. 음. 뭔지 안 알려주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검은 석판 또 신기하잖아. 또 음. 만지지 않겠어요?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엄청 커요. 그러면은 그게 우주로 간 게 아니라 그게 우주에서 떨어졌던 건가요? 이게 소설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결국에 나중에 다 밝혀지긴 하지만은 이게 일종의 외계 생명과의 조우를 상상해서 쓴 작품이에요. 그 외계 생명과 연결해주는 무언가의 장치로 이 검은 석판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1막에서 봤던 이 검은 석판이 있어서 미국인 과학자들도 이거 뭐지? 호기심 그리고 막 경탄 이런 물질은 처음 본다. 딱 만지려고 하는 순간 이 석판이 갑자기 강력한 전파를 쏘면서 막 스피커가 막 오류가 나고 막 하면서 막 쓰러져. 쓰러지는데 여기서 또 이 막이 딱 끝나버려요. 너무 이거 무슨 넷플릭스식으로 어, 끊으시네. 어. 딱딱 끊으시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상황을 좀 요약을 해보면 미국 과학자들이 달 탐사 도중에 신비로운 석판을 발견했고 그걸 다른 나라에 숨기고 있는데 이게 인류 문명에 굉장히 중요한 뭔가 역할을 하는 그런 것 같다까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리고 3막이 시작이 되는데 드디어 2001년입니다.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잖아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 3장이 서사적으로 가장 흥미진진합니다. 여기 또 새로운 주인공들이 나와요. 그 2막에 나왔던 과학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목성으로 가고 있어. 목성 탐사를 이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2025년에도 못 가는 그렇죠. 목성 탐사를 2001년 네, 인류를 2001년에 과대평가 간다고 네. 1951년에 상상을 한 거야. 물론 그 소설에선 토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영화에서 목성으로 가고 있는데 이 우주선에는 사람은 5명이 있는데 2명은 깨있고 3명은 동면 중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HAL 9000, HAL 9000이라는 네. 인공지능 컴퓨터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있는 거야. 여러분 자비스 상상하시면 됩니다. 너무 네. 일렀다. 재밌어요. 2001년이면은. 대박이다 진짜. 근데 이제 할은 극중 설정상 우리 오프닝에도 잠깐 나왔지만 네. 한 번도 오류를 저지른 적 없는 완벽하고 정확한 컴퓨터. 그래서 우주선 운전도 할이 하고 중요한 명령만 이제 이 인간 우주인들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이 못하는 게 있어. 그게 뭘까? 가치 판단? 그렇게 고급적인 거 물어본 거 아니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 뭐냐? 우주에서 지구에 있는 방송사랑 인터뷰를 해야 돼. 어렵지. 아니 뭐 대답은 할 수 있는데 방송사 인터뷰 너무 어렵죠. 방송사 긴장되고. 인터뷰는 사람이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쵸. 인터뷰는 PD의 사람이랑 하는 거잖아. PD의 의도도 파악해야 되고 얼굴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도파민 터지지 그쵸. 않겠습니까? 네. 지구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봐요. 야, 저 목성 탐사 가는데 그렇죠. 거기 화상으로 인터뷰를 해. 그러니까요. 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늘 오프닝에서 나온 문답이 오갑니다. 컴퓨터에도 감정이 있는 것 같냐라고 앵커가 물어봐요. 그 우주인한테. 이게 다 방송국 놈들이. 네, 방송국 놈들이에요. 하던 거구나.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우주인이 뭐라 그러냐? 할은 진짜 감정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컴퓨터에도 감정이 있는 것 같냐? 이게 우리로서는 그냥 궁금해할 법한 질문이죠. 뭐 그녀 허를 비롯해 다른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감정이라는 게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I가 따라올 수 없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최근 콘텐츠들을 보면은 AI든 로봇이든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가지고 있다. 혹은 감정도 학습할 수 있다. 근데 AI는 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니까 그런 설정의 작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작년에 제가 되게 다루고 싶었는데 못 다룬 작품 2개가 있는데 로봇 드림이라는 작품이랑 와일드 로봇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둘 다 로봇이 주인공인데 이거 진짜 미쳐요. 꼭 찾아보세요, 여러분. 재밌다면서요. 재밌어요. 저도 들었어요. 감정에 대한 거 로봇과 감정을 결합시켜 놓으니까 이런 게 나오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이렇게 인간만의 영역으로 생각하던 무언가에 대한 AI의 진출 혹은 도전의 사례로 감정이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AI는 못하고 인간이 하는 거. 1968년에는 AI가 인간한테 거짓말한다는 상상을 못했어. 챗GPT는 허위 정보를 막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엄청 심해요. 근데 의도를 가진 거짓말. 의도를 가진 거짓말을 하고 뒤통수를 치는 상황이 이 영화에서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AI가 인간에게. 이게 굉장히 그 디스토피아 클리셰 같은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처음 어떻게 상상해서 그렇죠. 시각화해서 보여준 작품인 네. 거예요. 이 영화가. 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뒤통수를 치느냐. 우주선이 목성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인공지능 할이 이제 승무원 중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할 목소리도 약간 되게 부드러워. 그냥 나나나나 야 이렇게 나오지 않아. 로봇처럼 안 네, 하는 로봇처럼 안 해요. 약간 자비스 같아. 사만사처럼. 사만다는 너무 과하고 자비스처럼 하는데 그 인공지능 할이 이제 승무원 중 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임무가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떠나기 전에 달에서 뭔가 캐냈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 이막에서 있었던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인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 보안도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하는데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을 돌려 AI가 자기가 먼저 얘기하다가 잠시만요 어디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곧 정지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돌립니다. 네. 근데 이제 AI는 운영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이 고치러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이 가서 고칩니다. 고친 다음에 이게 너무 큰 문제면 안 되니까 이제 지구에 또 자료를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거 한번 확인해봐라라고 하는데 지구에서 회신이 왔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뻥쳤네요. 네. 뻥을 친 건지 네. 아니면은 처음에 생각을 해봐. 오류가 있나? 어. 근데 지금 목성까지 가는데 지금 이 컴퓨터에 오류가 있으면은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는데 이제 지구에 이 할 9천에 쌍둥이 컴퓨터가 또 있어요. 똑같은 걸 놓고 이제 서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 할 9천에 따르면 이거는 오류가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할 9천은 틀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오류 뭔가가 있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다. 막 이런 얘기를 가스라이팅 네.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좀 근데 그렇게 저 같아도 뭐 알파고 이세돌만 봐도 그쵸. 사실 알파고가 더 똑똑했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으면 뭔가 다른 오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인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찝찝하잖아. 뭔가 찝찝하고 내 목숨도 여기 달려있고 인류의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이 담겨있는데 이 승무원 둘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 좀 복잡하죠. 이 인공지능 할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얘를 집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리부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 재부팅 할 거야 라고 하면 얘가 가만히 있을까? 이 내 모든 상황을 얘가 통제하고 있는데? 라는 고민이 들어. 그리고 우주선에서 말하는 모든 사운드는 우리가 시리아 부르면 아무 데서나 응답하듯이 얘가 다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인간적인 면모가 나와요. 귀 막아요? 자기 귀 막 타두잖아 그거. 우주선에서 할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겠는데 그냥 우리 얘가 못 든 대로 가자라고 할 순 없잖아. 갑자기 한 명이 다른 한 명한테 저 미니 우주선에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눈빛을 쏘면서 라고 하면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같이 가서 얘기해보자 하고 이제 가요 둘이서. 간 다음에 이제 또 그 미니 우주선 독립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안 들려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얘 좀 이상한 것 같다. 어떡하냐. 좀 고장난 것 같아. 그거 다 눈치챘을 것 같아요. 제 거짓말하는. 그래? 제 눈치챌 연기 것 안에. 같아? 근데 왜냐면은 어쨌든 할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둘이 막 대화를 하는 씬을 보여준 다음에 갑자기 이제 할 시점에서 보여주는데 말이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되게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입술만 보여줘. 그럼 읽을 수 있잖아. 읽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할이 이 모든 내용을 알게 됩니다. 기계 저는 I hate 기계. 근데 너무 유능하고 완벽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돼. 여기서부터 소름이 돋아요.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스릴러 되는데요. 이 장면부터 스릴러요. 왜냐면 그 전에 약간 찜찜하다 약간 이러고 있다가 얘가 입술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거 약간. 근데 할의 동기가 뭐예요? 그거 좀 이따 나와요. 네. 자, 할 입장에서 저것들이 나를 무력화하려고 하네. 어떻게 대처하느냐. 무서워. 진짜 소름 돋았어요. 자, 디테일은 영화를 보실 분들의 목소리 남겨두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실 테니까. 할이 이 인간 승무원들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게 몰아가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면 상태에 빠져있는 그 승무원들도 다 죽어요. 어머머. 다 죽고 유일하게 남은 한 사람이 이 밀폐된 우주선이라는 공간에서 할과의 일종의 사투를 통해서 복잡스러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할을 거의 초기화에 가까운 상태로 결국엔 돌려놓습니다. 기계 그냥 망치로 부수면 그렇게 단순하게 하진 않아요. 목성 가는데 자기도 죽잖아 그러면. 그래서 뭔가 얘가 자꾸 뭔가 데이터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해진 것 같으니까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초기화 상태로 돌려놓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 모든 사태의 이유. 왜 할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기까지 했는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정확히는 관객은 알게 돼요. 근데 주인공 모를 수 있는데 1막과 2막에 등장했던 거대한 검은 석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은 이 석판과 외계 생명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목성 탐사를 보낼 때 야 우리 목성도 가보자 이게 아니라 외계 생명과의 조우를 염두에 두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있는데 이게 보안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목적을 할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면 중이었던 세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깨있는 인간들은 몰랐어요. 왜냐면 방송 인터뷰도 해야 되는데 말할 수도 있으니까. 까버리면 안 되니까. 얘네는 목성에 그냥 가는 줄 알고 있었고 진짜 임무는 내려가서 착륙하는 순간 시작되는 거야. 근데 할 입장에서는 이게 거짓말인 거야.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할은 그 인간들에게는 우리는 목성 탐사하러 가는 거예요라고 하는데 근데 할은 이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목성에 간다는 것까지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 같은 목표를 공유하니까. 근데 다가올수록 할은 아까 말했죠. 완벽하고 사실만을 말한다. 근데 자기가 거짓말을 했잖아. 거기서 일종의 논리적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할이 스스로 무오류다, 진실을 말한다, 잘못된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하던 AI였는데 거짓말을 드러내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거짓말을 없애기 위해서 거짓말을 들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동면 상태인 사람들도 다 죽어요. 이게 기계의 문제라니까요. 뭐 동면 상태인 사람까지 그래서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그렇게 됩니다. 그 자신의 그 인지 부조와 모순을 깨기 위해서 자, 생명을 그냥 그렇죠. 죽인 거네요. 자, 내가 무오류로 남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파괴하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이래서 그런 영화 아닌데 법을 어기고 체포와 구속을 거치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이 작품을 소개한 게 참 공교롭긴 한데 내가 진짜 여기까지 쓴 다음에 생각이 난 거야. 이거 약간 어디서 본 건데. 근데 인간의 도구로서 기능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엑셀 같은 툴을 비롯해서 그냥 우리가 쓰는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일이 인공지능에 주어질 때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가. 이거를 60년대에 영화라는 대중매체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대단하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 뒤에 여기까지 3장이고요. 3막이야. 너무 재밌고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서 되죠.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네, 왜냐하면 질문을 겁나 던지잖아. 네, 맞아요. 그죠? 3막이 여기까지고 3막은 이 모든 비밀을 알고 할과의 사투에서 결국 어떻게 보면 할을 제압하고 승리한 승무원이 목성에 도착해서 그 거대한 검은 석판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이건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솔직히 고전 작품이기 때문에 영상 문법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눈에 안 찰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영상, 아까 시각효과상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이 영상 재현 자체가 그때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예를 들어 아바타가 처음 나왔을 때 3D 영화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그 수준의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뒤에 SF 영화들이 이 미장센을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벌어지는 결론도 되게 철학적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복잡한 얘기를 담고 있긴 하지만 네. 한 번쯤 내가 그래도 이런 작품 한번 눈으로 봐야겠다 네. 싶은 볼만한 결말을 담고 있고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스토리만 설명을 해드렸지만 클래식을 주로 음악으로 활용을 해요. 아, 맞아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심리를 들었다 놨다 해. 불안하게 할 때도 그렇고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들 때도 그렇고 계속 그거를 막 쪼여와요.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이랑 인간이 대립할 때는 되게 무서워. 막 근데 막 장엄한 막 그렇죠. 우주에서 단둘이 또 막 그렇게 그러고 해야 있으니까 되니까. 내 주변 환경을 모두 통제하는 존재와 생사를 걸고 다툰다. 와, 얼마나 무서울까 싶죠. 망치 갖고 가야 돼. 망치 진짜. 망치 말고 다른 걸로 하긴 하지만 아무튼. 하긴 근데 그걸 로봇이 인간한테 때릴 수도 있잖아요. 망치로. N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연출적 완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인공지능의 특이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네. 외계 생명과 인류 문명 무슨 관계인가, 그리고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등등 온갖 질문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와, 너무 재밌다. 말씀드렸듯이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SF를 좋아하신다 네. 라고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SF 영화의 거의 모든 원형이 여기 담겨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지금 들으면서 계속 여러 가지 영화들이 스쳐가는 스쳐가죠. 맞아요. 그 외계인과의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 이런 거를 판으로 했다는 거? 그게 그쵸. 시작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영화들도 판을 이용하거나 되게 거대한 어떤 그림자 그렇죠. 이런 걸 보여주죠. 상징을 보여주죠. 그런 것들이 또 인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인류를 발전시켰는지 아니면 오히려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삼체 얘기 아까 했지만 삼체는 진짜 재밌는 작품이에요. 제가 아직 3부를 다 못 읽어가지고 소개를 못하고 있는데 정말 그걸 끝으로 보여준 작품이라서 제가 올해 안에 그 800페이지 마저 읽고 어떻게든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한번 관심이 있다면 찾아보시길 권하고, 내용만 알고 싶다 하시면 사실 거의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의 다 들으셨으나 좀 더 지적 허용을 채우고 싶다. 이동진의 파이아키아에서 이동진 이거 1시간 20분 동안 설명해놨습니다. 그거 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네. 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요. 네. 네. 저 지금 너무 많은 주제들이 네. 생각나서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단 오프닝에서 나왔던 질문 있잖아요. 기계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대화하면서 노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과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을 구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계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패턴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거나 변화가 있으면 이것은 뭐 좌절감이다, 이건 화남이다, 슬픔이다. 슬픔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는 있으나 감정을 느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게, 저는 감정은 본질적으로 비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이성적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도 다 똑똑하시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시잖아요. 근데 정말 비이성적인 행동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살면서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던 모든 순간을 생각해보면 감정이 제 주인이 됐을 때거든요. 그렇죠. 막 충동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저는 막 이런 것도 해요. 가까운 거리를 두고 막 석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집까지 막 걸어간 적도 있어요. 2시간 걸려서 봄에. 근데 그건 정말 기계 입장에서 봤을 때 초초 바보 같은 비이성적인 판단인데 그때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걸 감탄하면서 보는 게. 근데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할의 판단, 그러니까 본인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완벽한 답을 찾아낸 게 그 모순이 되는 존재들을 삭제해서 거죠. 논리를 완성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감정은 모순을 끌어안고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핵심인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기계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이제 어디까지 미쳤냐면 이 스탠리 큐브릭이 굳이 이 우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프닝을 첫 도구의 시작을 했잖아요.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감독이 왜 굳이 그런 생뚱맞은 선사시대로 이거 얘기를 시작했을까. 근데 저는 그 도구라는 본질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무슨 책에서 읽었는데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는 인간에게 있는 신체 능력의 확장이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다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뭐 이런 이 돌로 뭐 깨는 거 망치 이것도 다 손의 기능의 확장인데 우리 신체에서 뇌의 능력도 확장할 수 있는가? 그것도 도구라고 볼 수 있는가? 손의 능력을 확장한 거, 발의 능력을 확장한 거. 근데 뇌는 기능의 차원이 아니라 오더를 내리는 곳이잖아요. 손과 발과 우리 모든 몸에. 근데 오더를 내리는 곳을 확장하는 것은 도구의 차원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그거 자연스럽게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 그런 그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가치 판단을 우선순위를 인간성을 배제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우주선까지는 도구지만 이 기계부터는 도구가 아니다. 이 AI부터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스탠리 큐브릭의 마음을 한번 물어볼 수는 없네요. 제 뇌피셜로 읽어봤습니다. 저는 AI는 눈치가 없기 때문에 날 대체할 수 없어. 우리 직업 완전. 자체를 대체할 수 없어. 왜냐면 제 직업 자체가 일단 눈치를 봐야 하는 직업이고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다른 사람과 소통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뭐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누군가 한 명은 여기서 좀 소외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말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그 사람의 말을 조금 더 건네본다든지 뭔가 이런 눈치를 과연 AI가 볼 수 있을까? 뭐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항상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중과 공감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범 답안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다가 전 본의하고 반대로 이거 될 것 같은데? 이런 왜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치라는 아까 그 입모양만 보고도 얘가 상황을 판단한 거잖아요. 상황을 판단한 거죠. 자기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상황을 판단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입모양을 파악해서 내용을 알아내서 그 사람들 공격하는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눈치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난 AI는 그래도 내가 가진 만큼의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 눈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저는 또 들어보면은 인간의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눈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물리적 육체거든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다 그걸로 발생하니까. 그렇죠. 표정, 얼굴, 눈동자. 그래서 AI가 우리 신체를 완벽하게 카피할 수 있게 된다면 근데 그건 이제 많은 영화들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아니죠. 근데 늙어야 돼요. 우리처럼. 근데 우리처럼 늙을 수 없잖아요. 늙은 사람 데이터를 학습하면 되잖아. 지금 저한테 맞을 것 같습니다. 문과 이과의 싸움인가? 아무튼 근데 저 문과예요. 그래서 인류의 그 신체를 어느 정도로 모방할 수 있느냐의 그 정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대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가 괄호하고 단 ISTJ는 대체할 수 있다. 저는 대체된다는 얘기군요. 저놈은 대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AI의 본질이 무엇인가 제가 막 이거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AI의 본질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 안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그 패턴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에 사실 다
들어있는 게 우리 인류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류는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감정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늘 특히 우리는 방송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일이 그치.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얼마나 말이 안 되고 그렇지. 예측할 수 없는지를 한번 갑자기 정치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12월 3일 밤에 나 자려고 그러니까. 누워 있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못해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는 완벽하겠지만 그 수집하는 데이터 자체가 오락가락한 인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는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존재가 되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아이랑 아니요. 이 아이 말고 어린이들. 아 새로 태어난 사람들. 대체 네. 예측 불가능 그 예측이 자체잖아요. 불가능하죠. 이 친구들은 감각기관은 성인과 같죠. 사실. 받아들이는 필터는 같다고 쳐도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변수가 되는 거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변수를 100명의 아이의 변수를 학습시키면은 그렇지. 끝도 없이 학습하면 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래도 이제 101번째 또 다른 아이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이 논쟁은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친구들이랑. 싸우지 마시고요. 저는 제가 이제 이 AI가 내 직업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거 사실 저희 회사 지난 신입사원 공채 논술 문제였습니다. 저희도 한번 풀어보려고 가져왔는데 네. 이렇게 내면은 과연 합격했을지는 이제 아니야. 어르신들한테 물어봐야겠다. 모범 답안은 있었어. 1번부터 4번까지 적어놓았는데. 아, 진짜요? 근데 약간 오디세이, 저희 스페이스 오디세이 약간 듣고 나니까. 설득당해 가서 불합격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재상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AI가 제 직업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AI는 시키면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PD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론에서 보니가 거의 고사리 두 손 모아 외쳤죠. 네. 사람은 개성과 고일성이 중요하고 그렇죠. 콘텐츠 제작은 그게 더 중요한 그런 게 필요합니다. 물론 성공 문법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대중한테 맞춰서 가는 성공 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다들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지만 그리고 거기 맞춰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일 시키는 사람도 생각하지 못한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 시키는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PD라는 일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가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맞지 않나. 뭐 챗GPT나 퍼플렉시티가 썸네일이나 제목 부제 같은 거 뽑아줘요. 저는 사실 눌러보고 싶나? 그걸 기준으로 썸네일을 구성하고 제목을 고르거든요. 근데 썩 마음에 안 들 때도 꽤 있어요. 요약은 잘해. 요약은 잘하는데 네. 나의 뭔가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거야. 얘가. 그쵸. 왜냐면은 챗GPT나 퍼플렉시티는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말은 이 단어는 안 쓰였지만 사실상 이 말이야를 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그렇죠. 있고 디테일하게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영화에서처럼 AI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명령이나 임무를 뒤엎을 수 있다? 반항을 해 AI가 인간을 막 죽이고 이러면 또 모르겠다. 라는 그러면 생각이 들기도 오히려 합니다. 그 고용주 입장에서 너무 위험성이 커져서 그냥 인간을 고용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인간은 반항을 제압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느낀 게 AI는 군인을 대체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국회에 군인들이 갔는데 그리고 이제 선관위 막 보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태업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실력을 발휘하지 않았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건 뭐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하려면 할 수 있었지. 근데 스스로의 판단과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AI는 그게 없잖아. 그래서 SF물 같은 거 보면 제가 옛날에 강철의 연구술사라는 애니메이션 만화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명령에 복종하는 물리력을 사용하는 존재들이 나와요. 얼마나 무서워. 근데 저는 오히려 얘기 지금 듣다 보니까 만약에 양심 시스템을 다 이제 다운로드를 시키면 어떨까? 양심이라는 걸 AI한테 그렇죠. 심는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가치 판단을 해야 할 때는 인간의 뭐 생명을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 이런 식의 학습을 또 시키면 그것도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 되게 유구한 윤리적 논쟁이 있잖아요. 열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대로 가면 한 명이고 그대로 가면 꺾으면 5명이야. 근데 한 명은 노인이고 한 명은 여긴 애들이야. 뭐 어떡할 거야? 약간 이제 이런 아니면 윤리적 뭐 내가 딜레마가 친한 있죠. 사람 한 명이 있고 모르는 사람 우리 5명이 있어. 그렇지. 어떻게 할 거야? 저요? 저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혀 깨물고 제가 죽겠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진짜. AI가 되게 재밌는 주제예요. 저희가 예전에 그 사이코패스라는 애니메이션 소개하면서 한번 AI 얘기를 했었고 사실 AI 붐이 작년에 엄청 일었잖아요. 재작년 작년까지. 그 와중에 AI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오랜만에 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고전 작품을 통해서 이런 얘기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 클로징 코너 요즘 네. 뭐 봤지? 보니가 아주 열심히 골라왔어요. 제가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왜요? 근데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건 이제 또 다른 제 자신은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제가 좀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막 해요? 예. 또 다른 나와 내가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난 누군가는 이긴 건데 어쨌든 저는 약간 지적 허영심병, 홍대병 때문에 넷플릭스 1위 하고 있는 거를 안 봐? 실시간으로 안 보는 아, 그런 그래요? 병. 뭔지 아시죠? 어. 책디는 아시죠? 홍대병이라고 불리는 줄 몰랐어. 요즘은 홍대병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맞아, 옛날 말인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그 자신에게 지고 결국 오징어 게임 2를 봐버렸어요. 보기 시작하니까 끝까지 네. 보게 됐는데 우리가 요즘에 고전 특집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 시대의 좀 고전이 아닌가. 돼버렸죠 오징어 그렇죠. 게임이. 그래서 좀 당당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시즌 1은 거의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제가 전제를 하고 시즌 2를 볼까 말까 여러 가지 음. 평들이 갈리고 있어서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차이점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시즌 1은 그러니까 엄청 극단적인 갈등 상황 안에 인간을 넣어놓고 여러 인간 군상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걸 보는 재미였다고 한다면 시즌 2는 전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한 게 그 갈등 상황 안에서가 아니라 같은 갈등 상황을 그 밖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 다른 관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고요. 이걸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갈등 상황이 닥쳐왔을 때 나의 적이 누구인가 이거를 사람마다 자기 가치에 따라서 내가 제거해야 하고 싸워야 할 싸워야죠. 적을 다르게 상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기냐에 집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왜 이겨야 하냐라는 그 질문에 더 집중을 해서 시즌 1이 그런 인간 군상,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시즌 2는 프레임과 관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재밌어요? 그래서 뭐가 재밌냐면 그래서 유행어를 시즌 1에서 기억하시는 유행어 있으세요? 유행어? 네, 뭐 시즌 1? 시즌 1에서 뭐 우리 깐부잖아 이거랑 막 무슨 기훈이 형 그거 있잖아요. 욕하면서 기훈이 형 하는 거 약간 그렇게 인간관계 사이에서 그런 유행어가 그거였다면 이 시즌 2에서는 제일 유행어가 그 이정재가 성기훈이 들어가서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 사람들을 이렇게 깨워주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시스템과 이 룰을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라고 소리 지르는 그 장면. 그 두 개의 유행어만 봐도 이 두 시즌 1, 2의 차이점이 확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게, 택도 없이 안 먹히겠지. 근데 이제 가장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게임이 저는 이번 시즌 2에도 시즌 1처럼 다양한 게임이 나오죠. 한국 어린이들의 전통 게임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제 어릴 때 너무 추억을 갖고 있는 소중한 노래를 잃었어요. 뺏겼어. 너무 무서워요. 그 둥글게 게임을 어.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아마 다 해보셨을 그치. 텐데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손잡고 둥글게 둥글게 하다가 막 손뼉을 지면서 이것도 막 거기서 다 해요. 막 엄청 즐겁게. 근데 그러다가 두 명 이렇게 하면 두 명이 짝지어야 되고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셋이잖아요. 2명 하면 그치. 둘이 우리 묶으면은 우리 지금 나는 같은- 죽는 거지 뭐. 그럼 여긴 죽는 거예요. 그치. 뭐 다 아는 룰인데. 말로만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짜로. 죽어요. 여기서는 진짜 죽죠. 리터럴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죽여야 내가 사는 게임이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 이 게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나와서 제가 흥미롭다고 느꼈던 게 이 게임에 관련된 일단은 이정재와 이병헌으로 대표되는 두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포니까 여기서부터 스포 안 듣고 싶은 분들은 나가셔서 댓글 남기시고요. 이병헌은 정말 이 게임에서 이병헌도 우승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이병헌, 이정재 두 우승자 한 번씩 우승해봤던 사람. 배틀로얄랑 비슷하게 가네. 그러니까 이병헌은 노하우가 있고 힘이 있고 그치. 두 명이 모여야 되는데 셋이 모인 상황이 돼서 정말 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을 본인이 죽여요. 바로. 그래서 둘만 남아서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고 이정재는 거기서 사람들한테 다 같이 이 밖으로 나가자고 그치, 해요. 저항하자고 이 게임장 하지. 밖으로 나가자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로랑 싸우면 안 되고 이거 우리한테 시키고 있는 저 사람이랑 싸워야 돼요. 굉장히 설국열차스러운 장면이 그치. 이제 연출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병헌 같은 사람이냐 이정재 같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 둘 중에 내가 누구에게 감정이입되느냐를 생각해봤을 때 전 둘 다한테 이입이 안 되고요. 그쵸.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극단화 시켜가지고 캐릭터를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적을 상정하고 저 사람을 죽여야 돼라는 거를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럴 때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 굉장히 촌스럽고 초라한 사람에게서 보인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할머니 캐릭터가 있는데 그 할머니 캐릭터가 사실 이런 생존 경쟁의 싸움에서 진짜 사실 아무 힘이 없는 친절. 옆 사람한테 막 옆에 그 임산부한테 같이 밥 먹자고 하거나 막 화장실 막 뭐 마려워요 이러면 데리고 막 가주거나 이런 비효율적이고 촌스럽고 초라하고 비합리적이고 힘없는 인간성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장면들이 이런 시스템에 저항할 수 있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시스템에 저항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오징어 게임을 제가 안 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너무 약해서 이런 걸 보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약자들을 뭔가 약자면 탈락해야 되라는 맞아요.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네. 드라마죠. 근데 나 같으면 저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이미 죽고 막 너무 힘들겠다. 나는 이거 저는 이 달고나도 잘 못하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막 너무 그걸 감정이입하느라 힘든데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라면 난 그냥 죽더라도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도 저 할머니처럼 그냥 뭐 따뜻하게 한 번이라도 해주고 죽어야겠다. 그러면 내 삶이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게 느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감독의 인터뷰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황동혁 감독이 이 둥글게 게임을 시즌2에서 메인으로 한 이유를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본인이 어렸을 때 이 게임을 정말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의 엄마가 그 당시 경험을 기억하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마지막에 최종으로 3명이 남았어. 근데 동혁아 너가 너무 경쟁심이 그 치열한 애여서 마지막에 경쟁심이 치열한 애 2명이랑 그냥 어쩌다 올라온 애 1명 이렇게 셋이 남았더래요. 근데 마지막에 둘 이렇게 하면 그냥 이 경쟁심이 치열한 애 둘이서 서로 붙잡으면 둘 다 이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황동혁 감독을 포함한 다른 친구가 이 약한 애 1명을 가지겠다고 거기서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엄마가 막 웃었대요. 쟤는 바보다. 그냥 둘이 안으면 되는데 왜 싸우고 있을까? 근데 그러면서 황동혁 감독이 인간이 이렇게 죽고 사는 게임에서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비폭력과 정말 촌스럽고 초라한 사랑으로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F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있었군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결과적으로. 네. 근데 그쵸. 456억 있어서 뭐 합니까? 그쵸. 네. 내 옆에 있는 사람 1명 웃는 게 낫지.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추천한다는 힘을 내. 여러분, 근데 만약 그 할머니 같은 사람이 그 전체 10%만 차지해도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책플릭스 이거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할머니가 되어주자.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발 여러분 얘기를 그만 시키자. 제발 여러분 제발 그만 싸우고 전 진짜 제발 그만 싸우고 다들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니까요.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 2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리뷰도 남겨주시고요. 또 생각나는 작품이나 생각나는 리뷰 있으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책플릭스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